잠정지수는 이미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6이다. 그리고 경기 인천도 아마 전체 통계로 보면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서울은 이미 아마 겨울잠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인 박원갑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곧 있으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네. 있는데 올 한해 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의 특징은 울퉁불퉁, 차별화, 뭐 초양극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좀 극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이제 실거래가 아파트 기준으로 9월까지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도 굉장히 또 편차가 그 안에서도? 심한 양상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서초구하고 성동구가 9.6% 올랐습니다. 공동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이제 광진구인데 한 8.6% 정도 올랐는데 도봉구가 한 2.6%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상승률로 따지면은 거의 뭐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다. 그래서 인서울에서 다 인서울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역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양극화가 극심했어요. 올 들어서 9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과천입니다. 과천이 10.2%가 올랐고요. 네. 그런데 의외로 하락한 곳도 많습니다. 안성이 한 4.7% 하락했고요. 평택이 3.8% 하락. 그다음에 파주가 0.2% 하락. 뭐 이천이 1.6% 하락. 포천이 2.9% 하락.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보다 경기도에서 좀 더 온도차가 극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택이라든지 파주나 아니면 안성 같은 데는 사실상 뭐 온기도 돌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제 강남에 대해서 워낙 보도가 많으니까 네. 온 국민이 강남에 사는 줄 알아요. 굉장히 착시 현상이 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좀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대형일수록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일수록.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초미니 아파트만 뜰 거다. 대형 아파트는 이제 애물단지가 될 거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공급이 많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만 예를 좀 말씀 올릴게요. 서울에서 최근에 1년간 실거래가를 보니까 초소형이 뭐냐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럼 이거 아마 평형으로 따지면 한 18평형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건 오히려 빠졌습니다. 2.4% 하락했고요. 소형은 5.5% 올랐고 중소형은 5.2% 올랐고 중대형은 6.3%, 대형은 7% 올랐죠. 이 정반대죠. 네. 대형은 아마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아마 50한 5평이나 뭐 이 정도 넘어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를 이제 중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입주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10년입니다. 전체 주택 면적의 무려 33.6%. 요 사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 사이는 뭐 국민평형이라는 말도 듣겠네요. 뭐 한 5%에서 한 8%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인구 하나만 가지고 바라보면은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구를 보실 때도 먼 미래를 보는 망원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돋보기로 쓰면 잘 안 보이듯이 이 단기적인 거와 장기적인 거는 좀 다르다. 그럼 앞으로 가면 대형이 뜬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고 추세적으로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25평형에서 한 30평형 사이에 아마 그쪽이 아마 인기를 끌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패밀리형 주택이라고 그래서 4인 가족 주택은 잘 안 짓습니다. 안 짓는데 다만 지금 인구 추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공급을 안 해버리면은 그죠? 대형 공급을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좀 서울도 양극화가 있었고 경기권도 양극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거래량만 보면은 뭐 7, 8월에 되게 많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현장에 나가면 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인식도 덜하고 좀 비싸다는 인식이 더 큰데 그럼에도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막판 연끌 매수가 몰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이제 9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자. 그게 수요가 거의 폭발할 정도로 몰렸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기준으로 보면요. 역대 평균이 한 6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아마 9천 건을 넘었죠. 이거는 수요자들이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달아올랐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래량은 대부분이 시장의 선행성을 띠고 있기도 하고 또 수요자들 심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8월 떨어지고 9월에 가서는 거의 3천 건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 아파트는 제 생각에는 올해는 고점이 아마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달 빠르거든요. 거래량도 보면은 제가 올 들어서 7월이 거래 상투였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은 8월이었습니다. 한 달 좀 빨리 가는 움직임인데 그래서 여러 이제 지표를 바라볼 때 좀 선행성이 있는 지표를 저는 좀 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국 부동산원에 그 나오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 지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잠정 지수. 예, 이거 9월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막상 통계를 열어보니까 9월이 마이너스 0.0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런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거로 보는 게 아까 이제 9월 잠정 지수가 마이너스 0.47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마이너스 0.01로 나타난 거고 10월을 보면은 아마 실거래가 통계가 최종 통계는 아마 12월 15일 날 나올 겁니다. 그런데 10월 통계는 결과적으로 한 달 보름이 늦거든요. 그러면은 12월 15일 오후 5시에 뜰 텐데 이 잠정 지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잠정 지수는 이미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6이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를 보니까 마이너스 1.7. 그러면은 아마 경기 인천도 아마 전체 통계로 보면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서울은 이미 아마 겨울잠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어요. 지방은 6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6, 7, 8, 9월까지 올랐는데 10월 잠정 지수도 플러스 0.07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고 또 뭐 자꾸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고 뭐 지역 경제도 튼실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뭐 지방은 영원히 뭐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방은 대출 규제보다 금리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싸니까요. 지역마다 진짜 그게 다르구나. 영향을 받는 요소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국은 이제 기준금리는 10월달에 낮췄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 무턱 높이는 거는 이제 9월달에 한 거고 또 뭐 10월달에 또 이게 대출 규제 여러 가지 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은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하하고 시속 게임이에요.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수도권은 확실히 이 대출 규제가 강력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친다. 슈퍼파워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집값 비싸면 당연히 대출을 많이 내기 대출을 때문에 안 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네. 대출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수도권 아파트 값이 특히 서울 쪽으로 많이 올랐죠. 뭐 신고가 갱신하고 그런 것들이 다 대출 금리가 한때 2%까지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이런 영향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나타난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제가 네. 대출 규제 쪽을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릴게. 최근에 이제 주담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주담대에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한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장 금리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저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면은 지난 8월 제가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65.2%예요. 절반 이상이네요. 이 통계가 시작된 지가 2013년인데 이때 21.3%였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구나. 네. 신규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잔액이고 이제는 신규 기준으로 보면은 신규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8월에 네네. 고정금리 비중이 무려 96.1%. 와.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일본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4분기 주담대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7.9%. 금리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변동금리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앞으로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저기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좀 싸더라도 네.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 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상 많은 근데 그거는 논란이 아직 있어요.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럼 네. 만약에 2025년에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뭐 가령 과세 장벽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면은 기대했던 만큼 금리가 안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변동금리도 나쁠 건 없는데 저는 그래도 고정금리 좀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더 크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이제 8월에까지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그로부터 시작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많이 샀는데 예. 근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9월부터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좀 적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8월에 산 사람들이 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상투로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죠. 8월에 샀던 사람들이 상투일 수 있죠. 단기 상투라고 단기, 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완전히 데자뷰 같다. 어게인 2023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시차는 약간 좀 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왜냐하면은 정도는 아니다. 2025년부터 27년 사이에 그 입주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 이제는 큰 고점이라도 뭐 고통 뭐 하우스푸어 뭐 영컬포 그 정도는 안 갈 거라고 일단은 보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내다볼 때 내년은 이제 2부나 3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네. 1부에서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를 두고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거래량으로 보면은 작년은 8월이 가장 많았다고 말씀드렸고 올해는 7월이고 작년에 아파트값 고점은 9월이었고 올해는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작년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1월부터 9월까지 13% 올랐어요. 그다음에 10월부터 연말까지 약 3%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보면 한 8% 정도 올랐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작년처럼 그러면은 뭐 3, 4%훅 빠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채권 시장이 작년보다는 좀 안정돼 있어요. 작년 10월에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장중 5%를 넘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번에 4.5%를 좀 찍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보다 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작년에는 강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좀 강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오히려 공급 불안이 아니라 수요 불안이었죠. 이 비싼 집을 누가 사느냐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았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있어요. 1년 뒤에 집값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지금 10월 통계를 보면은 이게 116입니다. 최근에 좀 떨어진 겁니다. 작년 10월에는 이게 108이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지금 냉기가 좀 돌고 있기는 맞아요. 근데 그때만큼 확은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작년은 저는 좀 급격한 조정이었다. 작년 4분기는. 올해는 좀 저는 완만한 일단은 조정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올해 별로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승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다 분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가 무려 18% 올랐습니다. 네, 작년에. 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90% 정도 올라왔는데 이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집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말까지 대기 좀 더 대기하시고 네. 좀 가격 메리트를 더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뭐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이 방송이 아마 11월 정도에 나가니까 좀 더 한연말까지는 좀 대기해 보시고 뭐 판단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은 대출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압박 속에 대출을 좀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또 대출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은행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대출 규제가 오래 갈 것이냐 이런 뭐 의견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예정은 돼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부터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결국은 금리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움찔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025년 집값은 상고 하저로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상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이 대출의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해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초에는 조금 이렇게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올해처럼 그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문턱을 낮추면은 좀 꿈틀거리다가 하반기 되면은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움찔하는 뭐 그런 양상. 그래서 아마 집값을 저는 약간 출렁다리 장세, 저 이게 울퉁불퉁 이렇게 하는 출렁거리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좀 더 급매물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